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휘몰아치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소리와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눈보라가 시야를 하얗게 집어삼킨 그 절망적인 설산의 한복판에서 서씨 간제기는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손가락으로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눈 속에 파묻힌 낡은 살인문을 필사적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열려라. 제발 열려다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기필코 살아서 그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 것이니. 그녀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갈라 터져 있었고 뱉어내는 숨결마다 하얀 김이 서려 나왔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사그라들지 않는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문틀은 오랜 세월의 풍파에 뒤틀려 꿈쩍도 하지 않았으나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 앞에서는 결국 삐그덕거리는 비명과 함께 그 굳게 닫힌 아가리를 벌리고 말았으니 서씨는 짐승처럼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 넣었다. 폐가 안으로 굴러들어온 서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졌는데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비로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부럽지 않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급작스러운 괴질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집안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다. 시어머니 박 씨는 남편의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에 서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라기보다는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악귀에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급기야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너 같은 흉물을 집안에 두었다가는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시동생 또한 형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는커녕 형님이 남긴 전단문서와 서씨가 친정에서 해온 폐물함을 챙기기에 급급하며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맨발에 캥겹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쫓겨난 서씨가 갈 곳이라곤 눈 덮인 산속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서슬퍼런 박씨 집안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따뜻한 밥 한 덩이 건네는 이가 없었다. 며칠을 굶주리며 산짐승처럼 헤매던 그녀가 발견한 곳이 바로 이 산 중턱에 흉가처럼 버려진 초가였으니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나 지금의 서씨에게는 이보다 더한 궁궐도 없을 터였다. 그래, 내가 죽으면 그들이 춤을 추겠지. 하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짐승의 똥을 주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살아남아 이 원한을 갚고야 말 것이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지푸라기들을 모아 부싯돌을 쳐댔으나 얼어붙은 손은 말을 듣지 않았고 불꽃은 야속하게도 피어오르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절망감이 엄습해올 무렵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코를 찌르는 기이한 향기가 서씨의 감각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썩어가는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마치 한겨울에 만개한 매화꽃 향기 같기도 하고 잘 익은 복숭아의 달콤한 내음 같기도 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황홀하고 매혹적인 향취였다. 서씨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무너진 부엌 한 구석, 잡동사니와 깨진 기와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구석진 곳이었다. 그녀가 젖먹던 힘을 다해 돌무더기를 치워내자 흙먼지 속에서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듯한 칠흑색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엄동설안에 이런 향기라니.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폐가 전체를 진동시킬 만큼 강렬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며 그 안에는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누룩 덩어리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항아리 옆에는 낡아 빠져서 만지면 부서질 듯한 고서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는 천비요로 텐미여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배고픔에 지친 서씨는 혹시 먹을 것이 아닐까 하여 항아리 속의 누룩을 조금 떼어 입에 넣어 보았는데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며 며칠간 시달렸던 허기와 한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누룩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살리려고 내려준 생명줄이 분명하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천비요록을 펼쳐들었고 달빛이 들이비치는 구멍난 벽 틈으로 깨알같이 적힌 글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책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기묘한 술을 빚는 비법이 적혀 있었는데 재료는 산속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었으나 핵심은 바로 이 항아리 속에 담긴 황금 누룩에 있었다. 책에 적힌 바에 따르면 이 누룩으로 빚은 술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며 마시는 이의 근심을 잊게 하고 천하를 호령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서씨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으니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복수의 칼날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임을 확신했다. 시댁 식구들이 탐내던 그깟 전답 면마지기와 폐물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을 보물이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쫓겨난 과부의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으며 천하를 움켜쥘 야심가의 그것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서씨는 당장 부엌 구석에 남아있던 깨진 독을 기워 눈을 녹인 물을 담고 산 주변에서 얼어붙은 대뿌리와 솔잎을 케어와 술을 빚을 채비를 서둘렀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폐가 아는 서씨의 뜨거운 열망과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신비한 향기로 인해 훈훈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씨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졌고 그녀는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료들을 배합했다. 내 기필코 이 술을 세상에 내보여 나를 버린 너희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는 이 술 한 방울도 너희의 썩어빠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 테니 두고 보아라.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빚은 술독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묻고 짚을 덮자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잠들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술독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뽀글뽀글 하고 술이 익어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공명하는 듯 했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소리이자 서씨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서곡과도 같았다. 새벽녘이 되어 눈보라가 잦아들고 동이 터오자 서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고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닫혀있던 살인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 덮인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부신 광경은 마치 서씨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과부가 아니었으며 신비한 명주밍의 비밀을 간직한 장인장른으로서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세상에 맞서 싸울 전사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씨는 품 안에 고이 간직한 황금 누룩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기다려라 세상이여. 그리고 지켜보아라 박씨 집안의 흉물들이여. 내가 빚은 이 술이 너희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녀의 입가에 서린 차가운 미소가 설산의 아침 햇살을 받아 섬뜩하리만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봄 기운이 태백산맥의 골짜기마다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무렵 서씨가 응거하던 산 중턱의 폐가 주변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 짐승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집 주변을 서성인다는 것이었다. 굶주린 늑대조차 사냥을 잊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집 주위를 맴돌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마저도
꿀단지를 찾듯 폐가 쪽을 향해 포효를 질러대곤 했으니 이는 모두 서씨가 빚어낸 술독에서 새어나오는 향기 때문이었다. 겨우내 항아리 속에서 황금 누룩과 산뿌리 그리고 서씨의 한 맺힌 정성이 어우러져 발효된 그 액체는 이제 단순한 술이 아니라 천지의 정기를 머금은 신비의 영양릭렵으로 변모해 있었다. 어느 날 호랑이에게 쫓겨 다리가 부러진 채 죽어가던 늙은 약초꾼 하나가 우연히 서씨의 집 마당에 쓰러졌는데 서씨가 가여운 마음에 술찌개미를 물에 타서 한 모금 먹이자 놀랍게도 그 노인은 반나절 만에 부러진 뼈가 붙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제 발로 걸어 내려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이한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으니 산 아랫마을 장터에는 태백산 귀신이 빚은 물을 마시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더라 하는 소문이 흉흉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도성에까지 닿았고 마침내 천하의 온갖 진귀한 물건은 다 취급한다는 거상쥐샹 김대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김대방은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보다 더한 재주를 가진 자로 그는 이 소문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즉시 건장한 호위 무사 두어 명을 대동하여 태백산 산행길에 올랐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폐가 근처에 다다르자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긋하고도 몽환적인 술냄새를 맡는 순간 김대방은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내질렀다. 내 평생 수만 가지 술을 마셔보았으나 냄새만으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물건은 이것이 처음이로다. 이것은 술이 아니라 액체로 된 금덩어리야. 김대방이 폐가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서씨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큰 독을 닦고 있었는데 그녀는 낯선 사내들의 등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김대방은 서씨의 남루한 행색 속에 감추어진 서늘한 기품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에 잠시 기가 눌렸으나 곧 장사꾼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신선노름을 하고 계시니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 지나가는 과객이나 이 향기에 취해 발길을 멈추었으니 목이나 좀 축여주실 수 있겠소? 서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방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표주박의 맑은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그에게 건넸고 김대방이 그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커지며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입안에서 꽃밭이 터지는 듯한 향긋함과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기운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머리가 맑아지는 청량감은 실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경지였다. 이것은 인간이 빚을 수 있는 맛이 아니오. 부인,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내 이 술을 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소. 김대방은 채통도 잊은 채 서씨 앞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렸으나 서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표주박을 뺏어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돈은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술을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철저히 그림자 속에 숨겨줄 가면이 필요하다. 서씨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한이 서려 있었고 김대방은 본능적으로 이 여인이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야망 혹은 뼈아픈 사연을 품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즉시 자세를 고쳐잡고 정중하게 제안했다. 좋습니다. 제가 부인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지요. 이 술을 불로주불러라 명명하여 왕실에 진상하고 천하제일의 명주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판매 수익의 7할을 제가 가지고 부인의 신부는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리다. 서씨는 김대방의 제안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수익은 7할이 아니라 5할이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내 술이 세상에 퍼질 때 그 명성이 내 시댁이었던 강릉 박씨 가문의 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들리게 하라. 그들이 이 술을 탐내어 미칠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대방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눈앞에 놓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산속 폐가에서 버림받은 과부와 탐욕스러운 거상 사이에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서 씨는 김대방이 가져온 비단옷과 자금을 거절하고 오로지 술을 빚을 더 좋은 재료와 항아리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릴 삿갓과 면사포만을 요구했으니 이는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되 결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한편 태백산 아래 강릉 박씨 집안에서는 흉흉한 일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서 씨를 내쫓은 그 해부터 멀쩡하던 논밭이 병충해로 말라 죽고 키우던 소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등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시어머니 박 씨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으나 효험은 없었고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에잉, 타탁. 그 재수없는 년을 내보냈는데 왜 우환이 끊이질 않는단 말인가? 분명 그년이 나갈 때 우리 집안의 복을 몽땅 훔쳐간 게야. 박 씨는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탓을 서 씨에게 돌리며 분통을 터뜨렸고 시동생 박철수는 형수가 가져온 혼수와 폐물을 팔아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박 씨 앞에 엎드려 고했다. 마님,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이 산속에서 신비한 술을 파는데 그 술 한 병 값이 황소 한 마리 값이랍니다요. 그런데 그 술을 빚는 사람이 묘령의 여인이라는데 혹시 쫓겨난 작은 마님이 아닐런지요?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뭐라고? 황소 한 마리 값? 그년이 산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런 재주를 부리고 있었단 말이냐? 당장 그년을 잡아들여라. 그년은 우리 가문의 며느리이니 그년이 번 돈도 그 술 빚는 비법도 모두 우리 박씨 가문의 것이다. 박씨는 즉시 집안의 장정들을 풀어 태백산을 샅샅이 뒤지라고 호통을 쳤고 박철수 또한 술 빚는 비법만 알아내면 다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켜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깨진 항아리 조각과 타다 남은 아궁이의 재만이 굴러다닐 뿐이었다. 서 씨는 이미 김대방이 마련해준 은밀한 양조장으로 거처를 옮긴 뒤였으며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마치 귀신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박철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폐가의 기둥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 요망한 년, 어디로 숨었든 내 기필코 찾아내어 그 비법을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그 시각 서 씨는 한양으로 향하는 나룻배 위에서 멀어지는 태백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빛은 차갑고도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삿갓 아래 가려진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신비한 천비 효록과 황금 누룩이 든 작은 단지가 들려 있었고 뱃머리에 선 김대방은 그녀를 마치 여왕을 모시듯 공손하게 대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술이 한양 도성을 취하게 하고 임금님의 입맛을 사로잡을 때 너희들은 내 발밑으로 기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서 씨는 강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을 여미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워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강물만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으나 그 물결은 머지않아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로운 거처인 양조장은 한양 외곽의 깊은 대나무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김대방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별장으로 외부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도 같았다. 서씨는 그곳에서 밤낮 없이 술을 빚으며 자신의 기술을 더욱 연마했고 항아리 속의 누룩을 연구하여 맛과 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녀는 술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었으니 하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약주역인 소생주, 소성조, 다른 하나는 근심을 잊게 하는 독주인 망우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시는 순간 천상의 쾌락을 맛보게 한다는 전설의 명주, 불로주, 불어주였다. 이 3가지 술은 김대방의 상단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기 시작했고 맛을 본 양반네들은 그 맛에 홀려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술을 구하려 들었으니 서씨의 이름은 모른 채 대나무 숲의 주선조세이라는 벼로만이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궁궐에서 임금의 탄신일을 맞아 전국 8도의 명주를 가리는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다. 우승한 술은 왕실 공식 납품주로 지정되고 그 술을 빚은 장인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벼슬까지 내린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릉의 박씨 가문은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눈이 뒤집혔다. 박철수는 어머니 박씨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씨, 그년이 어디에 숨어있든 이 대회에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년이 만든 술이 분명하니 우리가 먼저 그 비법을 훔쳐내어 대회에 나가면 그 공은 모두 우리 것이 되고 가문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박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운이다. 사람을 풀어 한양 바닥을 쥐잡듯 뒤져서라도 그 양조장을 찾아내거라. 탐욕의 눈먼 모자는 자신들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씨가 쳐놓은 거미줄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한양도성의 밤거리는 불로주 불어조를 찾는 취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으니 대나무 숲에 주선이 빚었다는 그 신비한 술, 한 병을 구하기 위해 내로라 하는 고관 대작들조차 체면을 버리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 술은 입안에 머금는 순간 혀끝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감칠맛이 오장육부를 휘감고 돌아 근심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온몸에 활력이 샘솟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술을 빚어내는 장인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어 한간에는 그가 백발이 성성한 신선이라거나 혹은 구미호가 둔갑한 미녀라는 둥 온갖 기이한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대나무 숲 깊은 곳,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양조장 안에서 서씨는 면사구슬이나 끈을 꿰어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끓어오르는 술독의 온도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더욱 섬세해졌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시면에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벼려져 있었다. 때가 되었다.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낚아올릴 준비를 해야지. 그녀는 김대방을 통해 의도적으로 양조장의 위치를 흘렸고 탐욕에 눈먼 그들이 제발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강릉에서 올라와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객주에 여장을 푼 박씨 일가는 가져온 돈이 바닥을 드러내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는 곰팡이 핀 밥상을 받으며 숟가락을 집어던졌고 박철수는 술에 쩔어 붉어진 얼굴로 애꿎은 하인들을 걷어차며 분풀이를 해대고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천하제일의 명주라는 불로주를 빚는 놈이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다는 거야? 그놈만 찾으면 팔자가 피는데. 바로 그때 김대방이 심어놓은 첩자가 박철수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귀갯말을 속삭였다. 나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 박, 십, 리, 대나무 숲 깊은 곳에 밤마다 기이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있다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향기가 불로주의 그것과 똑같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박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는 즉시 쌈짓돈을 털어 건달 몇 명을 고용한 뒤 어미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야심한 시각을 틈타 대나무 숲으로 향했. 내 기필코 그 비법을 훔쳐내어 이번 경연 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말 테다. 그러면 어머니도 나를 다시 보겠지.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대나무 숲은 잎사귀들이 서로 부대끼며 샤아 샤아 하고 기괴한 소리를 내어 마치 귀신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박철수와 건달들은 숨을 죽이고 숲을 헤치고 나아갔고 이윽고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기와집 한 채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과연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달콤하고 진한 술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담장을 넘은 박철수는 마당 한가운데 수십 개의 항아리가 도열해 있는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들이 다 돈이로구나. 서둘러라. 비법이 적힌 책이나 누룩단지를 찾아야 한다. 그들이 창고 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을 면사로 가린 여인이 유령처럼 스르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귀한 술독을 넘보는 쥐새끼들이 있구나. 서 씨의 목소리는 짐짓 낮고 굵게 변조되어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서슬이 펄해서 건달들이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박철수는 잠시 흠칫했으나 곧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계집 혼자서 이 넓은 곳을 지키고 있었느냐? 잘 됐구나.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네가 가진 그 기가 막힌 술 빚는 비법을 좀 빌리고자 왔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서 씨는 면사 뒤에서 차갑게 웃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제 형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칼을 겨누는 저 페류나를 보며 서 씨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짐을 느꼈다. 비법이라. 그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도적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내 놈들이 가져간다 한들 그 탐욕스러운 손으로는 식초 하나 제대로 빚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조롱에 격분한 박철수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서 씨는 짐짓 겁먹은 척 뒤로 물러서며 품에서 낡은 서책 하나와 작은 항아리를 떨어뜨렸다. 이것이 비법서와 시누룩이다. 제발 목숨만은. 박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천비요록의 필사본과 누룩 항아리를 낚아채며 희열의 찬고함을 질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것만 있으면 천하가 내 발 아래 있다. 그는 서 씨가 웅크리고 있는 틈을 타 건달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양조장 곳곳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박철수는 급히 그들을 말렸다. 바보들아, 불을 지르면 관군이 몰려온다. 이미 비법을 손에 넣었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나무 숲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김대방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서 씨의 곁에 섰다. 부인, 정말 저들에게 비법을 넘겨주신 겁니까? 저것이 진짜라면 큰일이 아닙니까? 김대방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 씨는 천천히 면사를 걷어 올렸다. 달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창백했으나 입가에는 서늘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걱정 마시오. 저 책은 진짜 천비요록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온도와 물에 관한 부분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은 가짜요. 그리고 저들이 가져간 누룩은 탐욕을 먹고 자라 술을 썩게 만드는 실패한 누룩이지요. 서 씨는 진정한 비법은 책이 아니라 빚는 이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술은 빚는 사람의 정성과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는 생물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박철수 같은 자의 손에 들어간 누룩은 결코 명주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책대로 술을 빚으면 처음에는 향기가 그럴듯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썩은 내를 풍기는 독주가 될 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친 것이 황금인 줄 알겠지만 결국 그 손에 쥐어진 것은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경연대회 날. 그들은 천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와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서씨의 눈동자는 다가올 파국을 예견하며 싸늘하게 빛났다. 비법을 훔쳐 숙소로 돌아온 박철수는 어머니 박씨에게 전리품을 자랑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불로주의 비결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박씨는 서책과 누룩을 어루만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오냐, 오냐! 내 아들이 드디어 큰일을 해냈구나. 이제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니, 예전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게야. 그날 밤부터 박씨 모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훔쳐온 책에 적힌 대로 술을 빚기 시작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최고급 찹쌀과 산삼을 넣었으며 박철수가 가져온 씨누룩을 정성껏 섞었다. 신기하게도 술이 익어가는 동안 항아리에서는 서씨의 양조장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향기 좀 보아라. 이것은 진짜다. 우리가 해냈다. 모자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듯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으나 그 향기 밑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깔린 시큼한 부패의 냄새는 맡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왕실주간의 명주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경복궁 앞 넓은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백 명의 술 장인들이 자신들의 술독을 앞세워 도열해 있었고 그 화려함과 열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단상 위에는 임금을 대신하여 나온 예조판서와 미식가로 소문난 고관들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고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은 누가 최고의 명주를 빚었을지 내기를 하며 떠들썩했다. 박씨와 박철수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비단옷을 차려입고 금실로 장식한 술독을 하인들에게 들게 하여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주변의 시골 양조장 주인들을 깔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어디서 개나 소나 다 올라왔구나. 오늘 장원은 이미 우리 강릉 박씨 가문으로 정해져 있거늘. 박철수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술독을 쓰다듬었다. 그때 장내에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지막 참가자의 입장을 알렸다. 대나무 숲의 주선 천비 입장하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하얀 가마를 탄 의문의 인물이 등장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면사로 가린 여인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대방이 호위하듯 서 있었고 뒤따르는 하인들은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 옹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젓갓 옹기 하나로 우리 금장식 항아리를 이기겠다고? 가소로운 것. 그러나 박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인의 풍채와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기 때문이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자신이 눈밭으로 내몰았던 그 며느리의 그림자가 저 하얀 장옷 위로 어른거리는 듯했다. 심사가 시작되고 차례차례 술독이 개봉될 때마다 탄성과 탄식이 교차했다. 마침내 박철수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심사위원들에게 술을 따랐다. 이 술은 저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빚은 천하일 미주입니다. 한번 맛보시면 다시는 다른 술을 입에 대지 못하실 것입니다. 심사위원장이 기대를 품고 술잔을 들어 코에 가져다 대었다. 처음에는 그윽한 향이 코를 찔렀으나 입에 머금는 순간 심사위원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목으로 넘기려던 찰나 갑자기 촤 하고 술을 바닥에 뱉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이 무슨 맛이냐?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의 마음 같도다. 심사위원장의 호통에
박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지켜보던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비법대로. 박철수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심사위원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순서인 천비를 불렀다. 서 씨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 검은 옹기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경연장 전체를 압도하는 맑고 고귀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새벽 이슬 냄새 같기도 한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듯한 향이었다. 심사위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었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이것이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맛이로다. 오장육부가 깨어나고 정신이 맑아지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로주가 아니겠는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서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를 벗어내렸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본 박 씨와 박철수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서 씨, 내년이 어떻게 죽은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자신들이 버린 그 여인이 조선 최고의 명주를 빚은 장인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복궁의 넓은 마당을 가득 메웠던 수천의 인파가 일순간 숨을 멈추었으니 그 정적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떨어지는 바늘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무겁고도 차가웠다. 서 씨가 면사를 벗어던지고 그 창백하면서도 서늘한 오간율 드러낸 순간 단상 아래 엎어져 있던 시어머니 박 씨는 헉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이 뒤집혀 혼절할 듯 비틀거렸고 시동생 박철수는 마치 대낮에 도깨비를 마주한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그들이 기억하던 며느리 서 씨는 늘 헝클어진 머리에 잿빛 누더기를 걸치고 매를 맞아 웅크려 있던 비참한 여인이었으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백설 같은 비단 옷을 입고 고고한 학처럼 목을 꼿꼿이 세운 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는 술의 신선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고 오직 죄인을 심판하는 냉혹한 판관의 그것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전현이, 아니 형수님? 네가 어찌 이곳에... 박철수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으나 서 씨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단상 위의 예조 판서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대감마님, 소인은 강릉 박씨 가문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하늘의 도움으로 술 빚는 이치를 깨닫게 된 서 씨라 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들이 내놓은 술과 제술의 진위를 가리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하면서도 힘이 있어 장내의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정신을 차린 박철수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현이 미쳤습니다. 대감, 전현은 본시 우리 집 종농과 눈이 맞아 도망친 환양년이옵니다. 우리 가문의 비법인 천비유록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주인을 물려하고 있습니다. 저 술도 훔친 비법으로 만든 짝퉁이 분명하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박철수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입에 담지 못할 거짓말을 쏟아내며 서 씨를 모욕했다. 장내의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수군대며 서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철수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비법을 훔쳤다고 하였느냐? 그렇다면 묻겠다. 내 놈이 가져온 그 술, 천하일 미주라 이름 붙인 그 술을 빚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더냐? 박철수는 당황하여 눈알을 굴리다 소리쳤다. 그것이야. 당연히 최고급 찹쌀과 산삼,
그리고 내년이 훔쳐갔던 황금 누룩이 아니더냐. 서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재료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술의 맛은 하늘의 떼스와 땅의 기운지, 그리고 빚는 이의 마음심에서 나오는 법. 내 놈은 탐욕에 눈이 멀어 훔친 책에 적힌 글자만 흉내냈을 뿐, 그 행간에 숨겨진 기다림의 미학은 알지 못했다. 심사위원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서씨는 다시금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소인이 빚은 불로주는 누룩을 띄운 뒤 차가운 눈 속에서 100일, 그리고 다시 따뜻한 봄볕 아래서 100일을 견뎌야 비로소 그 향이 완성되옵니다. 하오나 저들이 훔쳐간 가짜 비법서에는 끓는 물에 일주일이라 적혀 있었지요. 급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 문구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따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저들의 술은 겉으로는 익은 듯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마시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독주가 된 것이옵니다. 서씨의 설명은 정연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제야 사람들은 박철수의 술에서 났던 역겨운 냄새의 원인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이 요망한 년이 함정을 팠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가짜 책을 흘린 게야. 라며 스스로 자신이 도둑임을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 단상 뒤편에 발이 걷히며 근엄한 표정의 내관 하나가 걸어 나왔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고 암행을 나왔던 상선, 영감이었다. 상선은 천천히 걸어 내려와 서씨의 술독과 박철수의 술독 앞에 섰다. 그는 먼저 서씨의 불로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과연 짐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꿈속에서 맡았던 그 향기로다. 이 한 잔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하구나. 그리고는 박철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철수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애원했다. 나으리, 제 술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재료만큼은 조선팔도 최고입니다. 상선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박철수의 술독 뚜껑을 발로 걷어찼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썩은 식초 냄새와 구정물 같은 악취가 진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다. 이런 오물을 감히 임금께 진상하려 했단 말이냐? 이는 왕실을 능멸하고 백성을 우롱한 대역죄에 해당한다. 상선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철수와 박씨를 포박했다. 박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으며 서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발버둥쳤다. 아가!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내 잠시 노망이 들어 그랬던 것이야.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더냐. 죽은 네 서방을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다오.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늙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서씨는 잡힌 치맛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라 하셨습니까? 엄동설안에 며느리를 맨발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십니까? 인과응보, 인고라 했습니다. 제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들의 탐욕에 내리는 벌이니 달게 받으십시오. 서씨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씨는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철수는 끌려가면서도 이 독한 년, 네가 잘 먹고 잘 사나보자.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저주할 테다. 하며 악담을 퍼부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환호하는 군중들의 함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포졸들은 박씨 모자를 죄인 호송룡 수레에 태워 관하로 끌고 갔고 그들의 뒤로 성난 백성들이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한때 강릉 일대를 주름잡던 양반 가문의 몰락은 이토록 비참하고도 초라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서씨와 그녀가 빚은 불로주의 향기만이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명장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비만세, 불로주만세를 연호했다. 소란이 가라앉고 경연대회가 서씨의 승리로 막을 내린 뒤 김대방이 다가와 서씨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축하드립니다, 부인. 아니, 이제는 조선 최고의 주장조잠이라 불러드려야겠군요. 부인의 지혜가 저 간악한 무리들을 물리쳤습니다. 서씨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스했다. 김행수, 이 모든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 눈 덮인 산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자연의 힘이자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이 저를 지켜준 덕분이지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에는 썩은 동아줄이 아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왕실에서는 서씨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임금은 친히 서씨에게 국선고세이라는 칭호와 함께 막대한 하사품을 내렸으나 서씨는 그 모든 재물을 마다하고 한 가지 청을 올렸다. 전하, 소인에게 주실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전국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처럼 갈 곳 없이 버려진 여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살 수 있는 작은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면 소인은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임금은 서씨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그 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술을 잘 빚는 장인을 넘어 성녀 성리와도 같은 존재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다.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씨는 홀로 경회로에 올라 달을 바라보며 술 한 잔을 따랐다. 잔 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일렁였고 그녀는 그 술을 마시는 대신 난간박 호수로 천천히 부었다. 여보, 이제 편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업보는 씻겨 내려갔고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삭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훈풍 심포니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끝나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10년이란 세월이 유수료와 같이 흘러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한양 도성박 십리거리에 위치한 연화원 렌화園, 조선 팔도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이자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이곳은 서씨가 왕실에서 하사받은 재물과 김대방과의 동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쏟아부어 설립한 거대한 양조장이었으나 단순한 술을 빚는 공방이 아니었다. 높은 담장 안에는 기와집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하나의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서씨처럼 세상의 편견에 상처 입고 가문의 횡포에 쫓겨나거나 전쟁과 기근으로 오갈 데 없어진 여인들이었다. 새벽종이 울리면 여인들은 맑은 우물물을 길어 쌀을 씻고 흥겨운 노동요를 부르며 누룩을 디뎠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삶에 대한 희망과 활기만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서씨는 이제 대나무 숲의 주선이라는 신비로운 이명을 벗어던지고 연화원의 대행수다항 시이자 모든 여인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로 존경받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서씨는 연화원 뒷마당의 정자에 앉아 갓 쪄낸 고두밥의 열기를 식히고 있는 젊은 안악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남루한 행색의 늙은 거지가 문지기들에게 제지당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보였다. 이건 알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그 유명한 강릉 박씨 가문의 장손이란 말이다. 서씨 그년에게 전해라. 시동생이 왔는데 어찌 코빼기도 비치지 않느냐고. 그 목소리는 쉰 쇠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서 씨는 단번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비법을 훔쳐 가짜 술을 만들었다가 패가 망신한 시동생 박철수였다. 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앞으로 걸어나갔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은 박철수는 비단 옷을 입고 귀부인의 태가 완연한 서 씨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질투와 원망,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형수님, 아니 대행수마님, 제발 한 번만 적선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화병으로 객사하고 저는 노름판을 전전하다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밥 한 끼, 술 한 잔만 주시면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애원했다. 서 씨는 그를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다. 한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가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꼴을 보면 통쾌할 줄 알았으나 막상 눈앞에 닥치니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져 올 뿐이었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 그리고 엽전 몇 냥을 쥐어주었다. 이것을 드시고 가시게. 이것은 시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배고픈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게. 허나 2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는 마시오. 자네와 나의 인연은 10년 전 경복궁 마당에서 이미 끝이 났네.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고 서 씨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자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박철수가 떠난 뒤 김대방이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정자로 올라왔다. 그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허허, 부인, 아니 대행스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원수를 그냥 밥만 먹여 보내시다니 부처님이 따로 없으십니다. 김대방은 서 씨의 맞은편에 앉으며 최고급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 씨는 찻잔에 떠있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란 칼로 찌르는 것만이 아님이더군요. 그가 나를 보며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고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을 품고 술을 빚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될 뿐이니까요. 서 씨의 말에 김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과연 술을 빚으며 도다를 깨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연화원의 술맛이 예전보다 더욱 깊고 그윽해졌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연화원의 술은 이제 조선을 넘어 바다 건너 청나라와 외국에까지 수출되고 있었으니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빈민구제와 서당 건립에 쓰이고 있었다. 서 씨는 자신이 겪었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후세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양조장 옆에 큰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어느 날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갓 들어온 어린 과부 하나가 서 씨의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다. 행스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천하기 그지없는 년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귀한 술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눈빛은 10년 전 눈보라치는 태백산 속 폐가에서 떨고 있던 서 씨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 씨는 여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양조장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독 앞으로 이끌었다. 이 독 안을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보글거리는 거품과 시큼한 냄새가 나는 찌꺼기들이 보입니다. 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술이 되기 전의 모습은 이렇듯 볼품없고 냄새나는 썩은 물에 불과하다.
쌀이 으깨지고 누룩이 썩어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술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단다. 지금 네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너를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욱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발효시키는 과정일 뿐이야. 너는 천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익지 않은 귀한 술독과 같은 존재란다. 서씨의 깊은 가르침에 여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여인들도 모두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씨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지주였다.